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긴급협의회를 열고 수해 대책을 논의한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기상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일단 서울의 하늘이 겠습니다만 네. 어제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이렇게 많은 비가 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40mm가 넘게 온 곳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체감을 하면 될까요? 네, 하루에 내린 강수량 또는 한 시간에 내린 강수량, 월 강수량, 연 강수량 뭐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호라고 하는 기준이 학문적으로 정의된 건 아니지만 한 시간에 30mm 이상 내린 비를 집중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140mm니까 얼마나 많은 내려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예. 통상 시간당 50mm 정도 강도의 비가 내리면 차 운행할 때 윈도우 브러시를 해도 앞에 유리창 밖에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한 시간당 80mm 비가 더 이상 내리면 뭐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배수 시설 이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140mm면 상당히 많이 내린 양입니다. 예. 이번 비를 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이 네. 쏟아졌잖아요. 같은 지역에서도 많이 내린 지역이 있고 또 안 내린 지역이 네.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폭우의 특징도 짚어주시고 그에 따른 원인도 함께 좀 살펴주시죠. 네,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의 특징이 좁은 지역에서 국지적인 편차가 큰 강수가 특징인데요. 특히 이번에 지난 6월 초에 내린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 사이에 나타나는 장마가 끝났는데 그런 2차 장마 기간에 나타나는데 남쪽에서의 더운 공기 세력과 북쪽에서 찬 성질의 세력의 어떤 힘 겨루기가 어느 한쪽이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부지방에 정체 전선이 걸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일주일 만약 계속된다면 난리가 나는 거고요. 한 이틀 이렇게 서울 경기 집중이 되니까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남쪽 공기와 북쪽 공기의 세력이 우리나라 부근에 만나서 부딪혀서 꼼짝 않고 여러 날 지속됐다. 그래서 큰 피해가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폭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하면 서울 강남 일대 피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독 피해가 컸는데 저희가 사진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2011년 약 10년 전의 강남역 사진 그리고 이번에 2022년 강남역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한 강남역 사진인데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넘치는 모습까지 똑같은데 거의 뭐 데칼코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저런 모습이 반복돼서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똑같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거의 주변의 역삼역과 그다음에 서초역 이 주변보다 한 10m 이상 낮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항아리형 지형 또는 이게 깔때기형 지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물이 모이는 것은 불가피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역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이 이제 강남역에서 모여서 반포천을 통해서 반포천이 이제 이수 사거리 정도를 해서 동작역이 있는 곳에서 한강 본류와 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류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셨지만 이제 우수관거 이런 게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몇 번 강조하지만 배수 시설과 저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 지형의 영향도 있고 말씀해주신 배수와 저류 시설의 부족 문제가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매번 이렇게 강남역의 폭우 사태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북보다 아스팔트 면적이 넓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이 흡수되기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피해가 컸다. 이것 역시도 좀 원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강북 지역에 비해서 강남 지역이 도시 개발이 훨씬 많이 이루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피복이 아스팔트로 된 곳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원이나 잔디나 이런 나무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한 60 내지 65%가 유출이 되지만 지금 강남처럼 이제 아스팔트가 주로 되는 지역에서는 물이 내리면 이 90% 내지 95%가 유출이 됩니다. 아까 앞에 부분은 침투도 되고 또 정발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감소가 되는데 그냥 90 내지 95%가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피크가 빠르게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을 두고 장마 두 번째 장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요. 지난달 26일이었나요? 이미 장마가 지나갔다 이런 저희가 예보를 봤는데 지금 비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초여름에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그걸 우리가 장마라고 기상학적으로 말하고요. 그 나머지는 뭐 장마는 아닌데 이 통상 8월 하순부터 한 9월 상순경에 이제 북쪽으로 확장했던 더운 공기가 세력이 약해지고 찬 공기가 이제 세력이 강해지면서 예. 6월 초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고 올라가면서 정체 전선이 생겼는데 그걸 장마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 8월 하순과 9월 상순 사이에는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면서 또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이제 가을 장마라고 말을 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쓰지 않는 이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장마와 유사하다 그래서 2차 장마, 두 번째 생겼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평년보다 약 한 달간 빨리 발생을 한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 한 6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부근까지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의 원료가 되는 에너지가 충만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북쪽의 찬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확 그 상층으로 내려오면서 격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충만된 에너지를 이제 다 소진하기 위해서 이제 비를 쏟은 거고요. 예. 이게 특이하게 다른 게 그러면 남쪽, 북쪽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좀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서 서울, 경기 그쪽에 큰 피해가 났고 지금은 이제 서울 오늘 파란 하늘 보였지만 네. 그 강한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충청도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시간에 약간 충청도 잦아들었지만 밤 되면 다시 그 비구름이 활성을 띠면서 지난 서울 경기처럼 많이 오진 않지만 뭐 오늘과 내일 한 300mm 넘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이제 충청도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비구름대 움직임이 수도권에 있다가 충청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네. 이제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이게 전라도나 이쪽으로 더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수도권으로 좀 올라올지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남북 진동을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건 충청도 지방 그다음에 전라북도 북쪽 그다음에 경상북도 북쪽까지가 오늘과 내일 주로 그쪽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가 한 잠시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 15일과 16일 또 비가 예상이 되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은 그 나머지가 한 17일까지 이어지니까 2차 장마 치고는 꽤 길게 이어진다. 이게 그 특징이고요. 뭐 이번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지난 8일과 9일 같은 그런 그 많은 비는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닐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충만된 에너지를 그때 소진했거든요. 지금은 에너지 힘을 얻기보다는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 경기는 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거든요. 산사태 같은 그런 게 이제 우려가 되고요. 아직 그 8일, 9일 비가 많이 안 왔던 충청 지방은 오늘 밤과 내일까지. 그다음에 사실 경상북도 대구는 지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비가 그쪽으로 좀 몰렸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 정도까지 거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상한 날씨들이 많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 이렇게 기습 집중 폭우가 또 쏟아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이상 기후가 앞으로 또 나타난다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지적인 집중화 오고요. 앞으로 또 이제 이 2차 장마 끝나고 나면 태풍의 계절이 옵니다. 예. 9월까지 그 또 많은 비가 우려가 되고요. 아까 또 자주 나타날 것이냐 올 여름에
뭐 이걸로 끝이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언제든지 태풍이 온다거나 대기가 불안정해질 때 나타날 수 있고 IPCC라는 그 기후변화 정보관 패널에서 전 많은 과학자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예. 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아질 것이다. 또 한 번 내리더라도 양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발생 빈도와 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태풍도 오면 강한 태풍이 올 것이다. 한파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그 어떤 기상 현상의 그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이 폭우가 그러한 그 강도가 강해진 걸 체험을 했고 그래서 뭐 하루 강수량, 한시간 강수량 이런 서울의 기록이 깨지고 뭐 이런 그 극단적인 재해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항아리 지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아리 지형을 두고 좀 비교가 되는 곳이 이번에 큰 침수 피해가 났던 강남역과 양천구가 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덜했거든요. 어떤 점에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침수 피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항아리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010년, 2011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심도 빗물 터널을 이제 건설해서 저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빠르게 급하게 짧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저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퍼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7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기로 이제 계획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만든 것은 신을만 만들었고 결국은 강남은 이제 두 번째 만들기로 했는데 안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신월 지역에서는 지금 저류 용량만 봤을 때는 15,000 입방미터를 32만 입방미터를 저류할 수 있거든요. 강남에서는 이제 다른 조치들을 취했는데 저류 측면에서 보면은 15,000 입방밖에 저류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먼저 우리 화면에서 봤듯이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와 2022년의 경우가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승배 본부장이 이제 시간상 저희가 질문 먼저 가셔야 돼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8월 초하면 역대 가장 더운 주간인데 이제 비가 갑자기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8월 날씨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폭염 관련해서는 그 7월 하순 서울의 7월 30날 26.1도가 최고 기온이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그걸 넘는 기온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면서 그동안 데워졌던 이 중부지방 공기는 많이 냉각이 됐거든요. 이걸 다시 가열시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남부지방은 서울에서 폭우가 이어지고 있을 때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위 전망을 보면 이 오늘과 내일 전라북도, 경상북도까지 비가 좀 내려가지만 남부는 이 더운 폭염이 이 중부보다는 더 지속될 것이다. 서울, 경기는 이제 우선 그 1년의 한 더운 피크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8월 23일이 절기상 처서거든요. 2018년 아무리 극악하게 더웠던 2018년도 처서가 딱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네네. 그걸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8월 날씨 전망을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항아리 지형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항아리형 지형이라는 것이 앞서서 강남구와 양천구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이들 지역 외에 또 이 항아리 지형이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항아리 외에도 이런 지형은 좀 이렇게 폭우가 왔을 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짚어주실 지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아리형 지형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런 부분으로부터 문제가 됐던 곳이 2020년 아마 7월 30일로 기억하는데요. 대전시 서구가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 강남보다는 작은 지역이죠. 서구 정도에서 이게 항아리 지형이 돼가지고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 130명 정도가 고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지금 이제 강남도 차가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도 한
100대 정도가 침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장 그 폭우에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남역과 동일한 항아리 지형인 양천구의 그 저류 시설을 조금 비교해 주셨는데 양천구가 32만 제곱미터고 강남역이 이제 1.5만이라고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10년 전에도 이미 강남역에서 이렇게 큰 침수 피해가 났었는데 저류 용량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저류 용량만 이제 따져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 다른 것들도 했었죠. 간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류조를 확산한다든지, 또 이제 사당역에 동에 있는 이런 물들을 반포천으로 분산해서 보낸다든지 여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류 시설 확장에 굉장히 실패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죠. 빠른 시간에 빨리 내리는 비를 그냥 바로 흡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는 저류 시설 확대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 텐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제 대심도 터널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얘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기간도 오래 걸립니까? 올해 걸리는 것은 한 3년 내지 5년 걸리고요. 이제 아까 다른 쪽은 2년 내지 3년 조금 덜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대로 또 그대로 또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지금 옛날에 다른 것들로 계획한 것들도 완성이 지금 안 된 상태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조금 시간은 더 걸린다. 그 이외에 신도시에서는 그냥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구도심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제 이미 도시가 갖춰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제 동의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돈이 또 이렇게 좀 많이 드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 이런 게 있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안 해서 이 피해를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안 해서 보는 피해가 경제적으로 보면 훨씬 큰 거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좀 적죠, 아직까지는. 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고 그래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에 의하면 이 대신도 배수시설 부분도 좀 신속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뿐만 아니라 뭐 AI를 이용한 홍수 예보 체계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이제 갖고 있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정부와 당정에서 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대심도 터널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또 비안 오면 바뀔까 싶어 걱정되기는 하지만요. 그 대신에 이게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조사, 그다음에 분석, 대책, 실행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조사 아주 잘합니다. 원인 분석도 아주 잘합니다. 언론에서 아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책도 아주 잘 세웁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는 걸 보면은 거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과 실행이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자꾸 미뤄지고 이런 부분에서 몇 년 지나고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홍수 예보 부분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4대강에 지금 홍수 예보 부분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AI 측면, 우리가 지능화된 측면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대한 돈은 사실은 크게 들지는 않거든요. 현재 이제 많은 홍수 예경보 시설이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다가 이제 지능화만 붙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도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워낙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나 이런 토사 붕괴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에 우면산 토사 붕괴 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사고가 있고 나서 사방댐 같은 거를 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뭐 큰 인명 피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유효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면산뿐만 아니라 이쪽 춘천에도 이제 토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2개 사고.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더 많이 사망했었죠. 그렇죠. 사실 이쪽은 이제 아까 16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지금 우면산에 가보시면 이렇게 튼튼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우리는 안 할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만이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 이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난에서
네 단계로 나눕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네 단계로 나누는데 예방 대비를 사전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대응 복구를 사후 수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후 수습 엄청 잘합니다. 사전 대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방 대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아직 선진국인가 할 정도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초점이 예방 대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응 복구에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대응 복구 관심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예방 대비가 잘 돼야 그다음에 대응 복구도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금 정부가 내놓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예방 대비 쪽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 그다음에 투자와 관심을 비 안 올 때도 갖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가 날 때 가뭄을 생각해야 된다. 가뭄이 날 때 홍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지 어떤 보여주기식 또는 어떤 사항에 따라서 지금도 대응 복구 쪽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발생을 했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과 대비에 관심을 가졌냐가 큰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우리는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응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비가 올 때 지금 뭐 대심도 터널을 얘기해봤자 당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상황 전달 시스템을 잘 맞추어서 예. 이 이제 그 높은 곳에 있는 것 차들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죠. 우회하라.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지하에 내가 있으면은 3층까지 올라가서 물이 잠기는데 우리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지자체나 뭐 정부에서 자꾸 상황 전달을 해줘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지역에 홍수에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걸 잘 알잖아요. 예. 그럼 산사태에 약한지 하천 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주위에 내가 사는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를 단기적으로는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 대비에 사후수습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돈을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사후수습에 돈을 쓰는 걸 이쪽으로 땡겨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 사전 대비보다 훨씬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한 30%를 현재 사전 대비에 이렇게 돈을 하고 있고 70%를 사후수습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반대입니다. 예. 70%를 사전 대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사후 수습에 30%를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조사, 분석, 대책, 실행이 이게 좀 젬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안 믿거든요. 하도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실행이 되겠느냐. 우리가 소외백서 이런 거 몇 건이 있습니다.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죠. 그 안에 들어보면은 사회재난과는 달리 자연재난은 답이 거의 있습니다. 예. 침수 지역도 거의 결정이 돼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까 뭐 AI 같은 게 또 새로운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추진해내야 되는 게 숙제죠. 추진해내려면 우리가 얘기할 때 관심과 투자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재난 선진국으로 좀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